네, 캐나다와 호주의 기준 금리 인상이 또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미국 FOMC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과 또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대외 환경으로 인해서 다른 주요국에 비한 한국 상장사들의 2분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힘입어서 주가 자체는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기업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면 투심에 미칠 영향이 우려됩니다. 한국 기업의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기업들이 처한 환경, 그 중에서도 정부가요 자사주 제도 개선안 검토를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주요한 내용과 또 기업에 미칠 영향 한번 짚어주시죠. 자사주 이야기는 사실 지난 연말부터 많이 나왔었죠. 맞아요. 특히 1월 달에 많이 나왔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 금융감독원 측에서 개인 주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잖아요. 왜 주주 환원하지 않느냐. 주주 환원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배당. 그렇죠. 그리고 자사주를 좀 소각해서 네. 우리 가치를 높이자. 딱 두 가지인데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 자사주를 주주 환원 정책보다는 다른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일종의 편법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크게 세 가지인데 우선 자사주 마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을 할 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갖고 있는 자사주가 의기권을 부활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썼어요. 네. 특히 뭐 SK그룹, 삼성전자도 한때 신을 많이 받았죠. 자사주를 계속 수집하는데 소각을 안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인적 분할하는 거 아니야?라고 신을 받았고 최근에 현대백화점그룹도 같은 방법을 썼고요. 한솔 비슷하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자사주의 마법을 활용해서 지배구조 개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썼죠. 합법적이지만 효율적으로 썼기 때문에 주주들은 불만을 많이 제시했고 두 번째는 자사주 막교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사주를 우호적인 기업하고 막교환을 하면 이것도 의결권을 부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적 분할할 때 부활함시키고 또 이게 막교환을 하면 또 부활시키니까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은 굉장히 손쉽게 경영권을 확보하고 지배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수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죠. 마지막으로는 그 인적 분할할 그 자사주를 소각을 또 안 하는 문제가 있었죠. 이게 바로 이제 주주 환원을 안 하는 건데 지금 독일이나 일본 같은 영국 같은 데를 보면 인적 분할 시에 신주 배정을 아예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이걸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사실 개인주들이 가장 요구하는 거는 자사주를 일단 샀으면 의무적으로 기한 내에 소각시켜라. 그렇죠. 네, 이걸 가장 하는 건데 어제 이제 5일날 이런 세미나를 했을 때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자사주의 강제 소각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자기 주식 처분할 때의 신주 발행을 일단 금지시켜라. 이것도 안 된다. 그리고 자사주 막교환하지 마라. 이런 얘기 나왔는데. 하반기에 아마 금융감독원에서 이게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재계 쪽에도 얘기는 많기 때문에 일단 5일날 나온 얘기는 이 정도까지 나와서 사실 이 이야기가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한 자사주 강제 소각 정도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네. 자사주 강제 수강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죠. 예, 앉은 자리에서 밸류에이션도 높아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내년 초에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론을 또 의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정치권의 행동도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시장에 굉장히 좋은 뉴스이고 그렇다 보니까 자사주 하면은 또 이 기업 그리고 배당 그리고 시장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7만 전자를 넘어서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전자, 9만 전자 아니면 꿈의 10만 전자까지 가는 얘기까지도 서서히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적인 주가의 어떤 변수도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업황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지배구조나 자사주나 주주 환원 정책도 좀 곁들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나 이렇게 보면 저는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역시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펀더멘탈주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특히 왜냐하면 엔비디아 발로 뜨긴 했지만 또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 거시 경제의 변동성과 너무 유사하게 흘러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게 많아서 특히
이게 보이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 변동성에 너무 많이 좌우되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2분기에만 삼성전자 주식을 5조 5천억을 샀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12% 뛰었고 또 어제는 또 반대였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좀 매도를 했거든요. 네. 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네. 다시 또 내려가는 외국인, 그러니까 거시경제 현황하고 외국인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느껴지는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월가에서 지금 굉장히 찬반 여론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조정 국면이냐, 너 많이 떴다. 뭐 이런 정면 충돌 양상, 밸류에이션 가지고 지금 계속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저는 3분기에는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3분기는 괜찮다. 3분기에는 지금은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하지만 3분기에는 확실하게 호조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분기에 대한 전망 좀 좋다고 좀 짚어주셨고요. 자, 이제 화학 쪽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순수화학 기업들 다운 사이클이 막바지에 좀 접어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섹터 한번 이제 봐야 할 때다라는 것인데 올 하반기 존재감이 기대되는 화학주들에 대한 뭐 투자 전략 공유해 주시죠. 이미 경기 좀 화랑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 화학은요. 롯데케미칼부터 LG화학이나 한 3대 업체를 뭘로 봐야 되냐면 나프타로 봐야 됩니다. 나프타. NCC. 이게 핵심입니다. 나프타의 전 세계 생산량이 한 1년에 1억 8천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20% 정도를 중국이 소비합니다. 이 나프타는 손익분기점이 얼마냐면 톤당 300에서 330달러가 손익분기점이에요. 2월 달까지 나프타 톤당 글로벌 그 국제 가격이 얼마냐면은 220달러였습니다. 손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NCC라든지 모든 곳에서 나프타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물렸냐면은 중국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그 일종의 다운 사이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나프타 생산량을 엄청 늘렸어요. 거기에다가 작년부터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원가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나프타에 대한 국제 가격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나프타 가격이 298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제 손익분기점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중국의 다운 사이클도 끝났다. 특히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은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중국 의존도 높은데 이 부분도 최근에 조금씩 중국의 하반기 경기 때문에 호전되고 있다. 요 세 개가 맞물리면 원가 경쟁력이 확보되고, 그러니까 300달러가 넘어서는 순간이 지금 곧 다가오고 중국의 이 나프타가 일종의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면 나프타도 산업의 쌀이거든요. 모든 그 경기가 몰려 있기 때문에 하반기의 경기의 호전과 함께 나프타가 좋아질 게 아니냐는 게 지금 이렇게 나온 이야기라서 석유화학, 그러니까 LG화학을 최근에는 뭐 2차 전지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네. 사실은 LG화학도 이 석유화학이 받쳐주지 않으면 수익성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경기 호황과 함께 요 나프타도 좀 볼만하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화학,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기를 크게 좌우하는 뭐 수출 기업이자 기간 산업인데 이렇게 바닥을 잡아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장 내에서 이렇게 뭐 시장의 바닥, 경기의 저점을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IPO 시장이거든요. 네. 아니면 경기의 고점 볼 수 있는 것도 또 IPO 시장이고 우리가 돈을 싸들고 어떻게든 신규 상장주에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 그때가 일종의 고점 신호를 우리가 좀 봤었고 네. 거꾸로 너무 침체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경기가 내지는 증시가 바닥을 잡아가다 보니까 IPO 시장이 조금씩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6월에도 조금씩은 그 새내기 주들도 있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너무 오래 쉬었죠. 네, 맞아요. 시장에서 너무 오래 홀딩을 했었고요. 네. 2021년에 6개, 1조 원대가 6개 IPO를 했습니다. LG엔솔도 그때 했었죠. 근데 그 뒤에 작년에 보시면 우리 기억하면 현대엔지니어링 안 됐고 SK 쉴더스, 원스토어 다 수요책 질패해가지고 결국에는 맞아요. 못 올렸습니다. 올해는 지금 6월 달부터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두산 로보틱스 올라왔죠. 네. 이미 9일 날 이미 상장 예비 심사 할 거고요. 19일에 SGI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중고차 플랫폼 업체 엔카닷컴도 19일 날 아마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 IPO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문제는 시장 유동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아직까지 이 주가 흐름도 보면 유동성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동성이 딱
세팅돼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어떤 흐름으로만 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유동성이 굉장히 아직까지 높아지지 않다는 게 이 IPO 시장이 아직까지 화랑이라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네. 시장에서는 너무 오래 쉬었다. 그리고 IPO 없이는 이 시장의 2,600선을 지지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신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마 6월달 이후 하반기에는 이 IPO들이 있을 거고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IPO는 역시 에코 프로 머트리얼스죠. 예. 그리고 넥스트 같은 게 있는데 과연 올해는 1조 원대 IPO가 얼마나 상승될까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눈길이 가는 IPO 대어들 하반기에 좀 기대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박주근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